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시행된 9월 23일 시행된 7급 외무영사제 국제정치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상구라고 합니다. 줄여서 상구라고도 합니다. 자, 국제법을 지난 시간에 제가 해설 강의를 했고요. 이 시간은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문항 분석과 총평 말씀드리고, 그다음 문항 해설들은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24년 대비 방향과 간단한 커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상세한 해설은 제가 작성을 해서 제 카페나 또 학원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저는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전달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 분석과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총 25문항 중에서 이론 문항이 8개 나왔습니다. 뭐 난도로 보자면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월저라는 학자가 처음 출제가 됐는데 인도적 간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닥 처음 나왔지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이제 문제를 푸신 분들은 뭐요? 처음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아낸다 그랬죠. 두 번째, 이슈가 14개나 나왔습니다. 그 동맹을 넣게 되면 이론 7개, 이슈가 15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론 문제, 이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는 일단 보통 이슈 파트가 범위 잡기 어려운데요. 올해 시험은 그 범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심도 있었죠.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모로 심도 있게 심도 있게는 또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어서 상당히 좀 시험장 가서 이건 내가 보긴 봤는데 이게 뭐지?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외교사는 3문항이 나왔는데요. 청일전쟁하고 그 트루먼 독트린은 쉬웠는데, 제가 보니까 제1차 세계대전 문제는 좀 작심하고 어렵게 낸 것 같았어요. 그런 줄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외교사 전공자나 외교사를 좀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나라 관련 문제가 5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위기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던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선생님 한국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외교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한국 관련 문제가 5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사 문제가 제가 세합을 보니까 9문항이에요. 미국의 인태 전략, AIB, 공공외교,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 일본 외교, 북핵, 북한 인권법, 기후변화, 영토분쟁 정도 되는데요. 9개 문항입니다. 제가 계속 왜 신문을 좀 보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하다 보니 특징적인 게 기출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좀 보통 그런데 올해는 또 유독 좀 많았던 느낌? 특히 뭐 작년에 나왔던 테마인데 조금 덧붙여서 올해 나온 거, 이런 게 좀 많았었어요. 그게 세알려 보니까 총 15개나 돼요. 영토, 기후변화, NPT, 인간안보, 1차 대전, INF 등등입니다. INF, PKF, 1차 대전, 플라자, 공공외교, 저런 것은 거의 직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내년 시험 대비해서 조금 중요한 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넓이보다 깊이가 관건인 시험이었다. 보통 우리 시험 문제가 넓고 얕게 나왔거든요. 넓고 얕게. 그래서 저는 항상 넓이를 어디까지 확장시켜 들어야 돼, 그게 항상 제 고민이었거든요. 올해는 넓이보다는 어느 정도 넓이에서 깊이 있게, 그 어느 정도 넓이가 뭐냐, 기출, 대체로 기출이나 최근 시사 이런 것들 범위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작년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그래서 해드렸는데, 점수 보내는 거 보니까 고득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90점대면은 이제 굉장히 초고득점인 것 같고요. 80점대가 좀 많았어요. 88점. 보내온 분들 중에서 88점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80점대면은 선방했거나 좀 잘했다 이런 것 같고, 조금 내가 암기에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분들은 이제 70점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법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낮아지겠는걸. 그래서 작년보다는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80점대 초반에 그 평균 맞으신 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커트라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고득점도 있겠죠. 고득점도 있겠지만은 제가 저 면접방에 보니까 94점. 야, 존경스러우세요. 94점 계셔가지고 야, 대단하다 이런 거 있는데, 올해 시험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요, 헌법하고 국제법을 좀 잘 맞고 쉬웠으니까 대체로 국제정치학과 뭐 제2외국어에서 좀 선방을 해줬으면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2외국어도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마지막 그 시험이라서 좀 어렵게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2외국어가 쉬웠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점수도 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고, 이건 뭐 제가 다 조사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로 총평을 말씀드리고 문항 분석 가볼게요. 네,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옆에다가 이제 이런 파트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C급인데요. 별로 할 게 별로 없는데,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안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 의도 파악에 대한 이야기고요. 의도, 상대방의 의도, 안보 딜레마. 그 다음 국가 개입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 무력 사용에 대한 이야기죠. 상대방 국가 무력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로 국익을 극대화할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거 쉬운 거고, 붕괴된 세력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력균형을 복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군비증을 하든가 동맹을 맺든가. 왜 없습니까 이게? 그래서 글쎄요, 이거 어렵게 느꼈습니까 이 문제를? C급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은 C급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C급인데요. 탈냉전기 시기에 체결된 핵무기 군비통제협정이 아닌 것은 INF가 뭐예요? 1987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간에 체결된 거 우리가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스타트 2가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스타트 2, SRT, CTBT. 뭐 그냥 간단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3번 평화유지활동 문제인데 이것은 약간 A급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구만 늘 우리 예측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좀 많이 넓게 나왔어요. 2010년에 법률을 제정하였다. 저는 저게 법률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법률은 안 나왔고 연도가 나왔네요. 동티모르에 파견된 다산부대가 한국의 최초로 파병한 평화유지군이다. 다산부대는 동티모르에 파견된 부대가 아니죠. 네, 동이부대가 아프간에 파견된 부대군요. 동이부대고요. 최초는 소말리아에 파견된 상록수 부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고요. 다산부대, 동이부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군감시단은 유엔의 특별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광범위한 평화유지활동이 유엔의 정규 일반 예산에서 지원된다. 평화유지활동이 특별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 그 적자에 가장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까지도 나왔는데요. 저것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가볍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저게. 평화 강제는 중립적 감시자로서 더 이상 평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평화 강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가 평화 유지 활동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1번은 평화 강제는 주로 이것은 이제 다국적군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마 시험 문제 내신 분은 조금 그 평화 유지 활동을 잘 모르고 내신 느낌 드는데 저건 헌장 7장형 PKF로 보면 맞긴 해요. 예. 원래 평화 강제가 평화 유지원 활동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조금 불명확 면도 있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서 시험장에서는 이거 뭐야? A급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풀다가 이래가지고 다른 거 한번 넘어갔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 있지 않나요? 어떤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번 쑥 풀고 평정심 갖고 다시 한번 보고 또 별표 쳐지면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안심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마음이 쓰이겠죠. 국제정책 어떻게 이러다가 국제법 망치면 어떡해요? 예, 좀 염두에 둬보시고 누가 연락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뭐 그분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더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트루먼 독트린은 얘도 뭐 C급이에요. 예, 그리스와 터키 게릴라 문제 때문에 발표한 것이 트루먼 독트린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 C급 냉전 시대사 중에서 그냥 C급으로 가져가세요. 이런 문제로 생각됩니다. 다음 국가 간 경제 통합의 단계 뭐 C급으로 나왔지만 이것은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계. 이것은 개념은 나올 거다. 그리고 무역 창출 효과나 무역 전환 효과 나올 거라 그건 안 나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순서 맞추기 자유 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뭐 화폐동맹. 화폐동맹이란 말은 잘 안 쓰긴 해요. 보통은 싱글 마켓, 뭐 단일 시장 이런 말을 쓰는데 아마도 그 화폐를 같이 쓰는 걸 화폐동맹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저 표현이. 자,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 약간 얘도 그 C급인데 그냥 B급으로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체성이 변하면 안보정책 변해요. 영국의 핵무기와 북한 핵무기를 동일시하지 않겠죠. 집합 정체성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는 거니까. 로크적 문화에서는 경쟁국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분쟁 중에도 강제력의 행사는 완전히 배제가 된다 그랬는데 이거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로크 문화는 경쟁적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협력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정체성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력의 행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겠죠. 중립적이니까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할 수도 있고 국제체제는 물질적 자원, 공유된 지식, 실제적인 행위로 정된 복합적인 구조다는 것이죠. 이게 작년에 나온 논점이잖아요. 물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유된 지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자원에 대한 해석이죠. 여기 지식에 기반해서 해석하죠. 해석에 기반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논점과 약간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뭐 로크, 칸트, 홉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이 정도가 나오다가 로크가 뭐냐를 한 번 더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C급보다는 B급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들어갔잖아요. 나왔던 문제가 조금 더 들어가는구나. 제가 요새 작년에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전략 서브노트 기억나세요? 전략 서브노트?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꼭 나올 수 있고 나왔던 문제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경향이 있으니 이 책 저 책 참조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서 한번 암기를 해보셔라. 그게 제가 말씀드린 전략 서브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내년 시험 대비해서는 이 전략 서브노트를 많이 강조할 것 같고 제가 뭐 특강 등을 통해서 이 전략 서브노트
빈출 테마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한테만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해드려야 되겠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 말 하지 않고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 입에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씹어서 암기할 정도만 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자, 청일전쟁도 뭐 C급이죠. 삼국 간섭이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위해서 미국과 동맹조 체결하였다. 아시죠? 영국과 체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강화적 내용들이죠. 타이완 평화열도, 평화제도 할양, 동학농민운동, 뭐 텐진조약 때문에 같이 파병을 하고 조공 전례를 폐지해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한다. 뭐 이런 내용들 뭐 간단히 나왔네요. C급으로. 그 다음 월저가 주장한 전쟁 또는 군사적 개입의 정당한 상황. 올해 그 전쟁론에서 한 문제 나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요건 제가 좀 빗나간 건데 월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걸 또 틀린 사람은 또 몇 명 물어보니까 많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봐보세요. 자, 정당한 군사적 개입의 정당한 상황이죠. 이건 좀 읽어보니까 인도적 간섭에 대한 내용과 비슷했어요. 대량 학살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을 탈출시킬 때, 또 대표성을 증명한 분리독립운동과 분리독립운동을 지원할 때,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 주권에 대해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존재할 때,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군사개입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월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급인데 답을 살 때는 B급 같은 A급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 되고요. 매년 이렇게 한 문제씩 정도가 새로운 학자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확대시켜서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외교정책 결정론인데 모견수가 들어가서 B급 이렇게 됐는데요. 관료정치 모델 잘 아시죠? 대통령도 완하부 댐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행동 절차 조직과정 모델 어렵지 않을 것이고 로즈노 개인역할 정무사의 체제, 국지체제 뭐 모르지 않겠죠? D급번을 갖고 고민했을 거예요. 모견서. 왜냐면은 사실 그 현실주의자들한테 대외정책은 대체로 합리성 기반에서 결정한다 보잖아요. 그래서 전쟁 수행과 외교정책 수행의 최종 목표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게 모겐스가 개별 국가들이 뭘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전쟁이든 대외정책이든 목표가 뭐예요? 권력의 극대화죠. 파워 맥시마이제이션. 그런 맥락에서 좀 유추해서 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시험장에서는 또 사실은 잘 모르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B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인태 전략은 뭐 글쎄요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인태 전략 많이 했죠. 쿼드 협의체고요. 태평양 사령부 명칭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 때죠. 책에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 파트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답은 알겠죠. 인도는 미국과 양자 동맹 관계를 체결한 게 아니고 안보 협력 국가에 들어가죠. 동맹이 아니죠. 1대1로를 통해서 아시아, 유럽 등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정세 딱 튀어나왔는데 그다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화금융질서 여기도 뭐 그냥 기출 뭉뚱그려서 낸 것 같아요. 네, 밀 AIIB 불참 트리핀의 딜레마 완화 SDR. 트리핀의 딜레마는요 특정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쓸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정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SDR을 제안한 거죠. 그 다음 85년 플라자 합의 및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 즉 달러화는 평가 절하가 되겠죠.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추구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AMF가 나왔네요. 이 동아시아 금융협력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CMI만 안 나왔는데 AMF가 나왔어요. 네, 합의했다. 저 AMF는 무산된 거 아시죠? 미국이 일본이 제안했고 미국이 반대해서 무산된 것이고, 중국은 당초 반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찬성했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원래 공부를 하신 정도에 따라서 달리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이런 파트인데 C급이죠. 현실주의, 뭐 힘의 반영, 구성주의, 정체성. 자유주의는 이게 국제기구가 당연히 완전한 자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율성이 높긴 하지만 완전한 저 말에 틀린 거예요. 구조주의는 막스주의를 말하는 건데요. 빈국과 부국의 상호 발전 틀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 적용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C급 정도 되겠죠? 자, MPT 어때요? C급 아시겠죠? 수평적 확산 5개, 3개월 전에 타 당사국과 안보리에 통보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정기적 사찰을 받아라.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뭐 C급인 거 아시겠죠? 자, 인간 개발 보고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이건 인간 안보에 대한 거잖아요. 당연히 군사 안보는 안 들어가겠죠. 식량, 뭐 보건 안보, 공동체 안보, 뭐 정치 안보, 뭐 환경 안보인가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게 또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나온 거 또 나올 수가 있다. 절대 제끼지 마라. 규칙을 보게 되면 작년에 나온 게 또 나온 경우가 되게 많고요. 국제법은 그 9급 먼저 보니까요. 9급에 나왔던 게 또 7급에 튀어나온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끼지 마라 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C급. 한국의 공공외교, 이거 좀 어렵게 낸 것 같아요. 보니까 팩트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2016년 제정된 거 저것은 좀 많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공외교법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저건 내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부에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PK법은 이명박 정부다. 공공외교법은 박근혜 정부다. 그거 알았으면은 맞췄겠죠. 내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4번은 쉽죠. 4번 뭐 당연히 그 소프트 파워일 것이니까 이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 2번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평화유지 활동이 90년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공공위법 뭐라 그랬어요? 2016년 그랬잖아요. 어쨌든 90년대에 공공외교법 존재했을 리가 없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공공외교법 제정으로 그 이후란 얘기죠. 이후에 얘네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화유지 파병을. 그래서 2번은 틀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2번, 3번 보시면은 이게 한국공공외교재단이 설립되다 그랬는데 이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이게 외교부에 있는 그런 기관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름이 그런데 뭐냐면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요. 그러니까 공공외교재단은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것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에요. 외교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저걸 틀리게 된 건가? 야, 이거 뭐 어쩌자는 거지 이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치하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그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A급인데 일단 4번은 제낄 수가 있고 2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유지 파병이 90년대인데 94년 소말리아가 최초로 알고 있는데 최초로 우리가 외우니까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 이제 1번하고 3번 중에서 1번의 연도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각 전화 돌려본 학생들 중에는 이게 좀 어렵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A급인 것 같긴 해요. 1번, 2번, 3번, 4번 알아듣고 1번, 2번, 3번 중에서
와, 쉽지 않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당연한 얘기인데, 칸트의 연구평화론은 어때요? B급인데 국제법 수많은 국가 분리를 전제로 한다. 칸트는 세계 연방이 이데아라고 그랬잖아요. 국가들 간의 연합, 국제법의 지배 이런 거 말했지 않습니까? 국가 여러 나라들 간의 협력이니까. 이것은 아시겠죠? 그 예비조항 첫 번째잖아요. 장차 분쟁 소지를 감춘 비밀조약은 임시적인 협력이다. 그 다음에 3번이 제3결정조항인데 이건 이민하고 체류를 좀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행하고 방문하고 그거 상거래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민이 안 되죠. 이민. 이게 체류가 아마 이민을 다른 말 쓴 것 같아요. 체류, 이민, 가서 사는 거. 거기 가서 체류가 사는 거 아니에요. 길게 체류하는 게 이민이잖아요. 그래서 체류하고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가들이죠. 국가들의 평화연맹, 이게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이잖아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알았을 거고요. 근데 1번은 국제법을 제2결정조항에서 중요시했지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3번을 답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약간 고민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B급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그 다음 SDG인데 요건 SDG 기간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이잖아요. 그거 알면은 되는 거일 것 같아요. 2번 보니까 25년까지 그랬잖아요. 15년이잖아요. 30년까지 해서. 개도국 선진 모두 참여한다. 3번은 개발 목표니까 저런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4번이 어려웠습니까?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이렇게 5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내셨을 때는 쉽게 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MDG가 나오면서 SDG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비슷하게 17개의 목표를 좀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었고, 관련된 내용, 이 15년 동안 한다는 것은 좀 기본이잖아요. 기본. MDG도 15년, SDG도 15년이거든요. 그래서 제 B급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다지 난도가 높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처음 나오긴 했었죠. 이게 처음 나왔죠. 그 다음에 일본 외교안보 정책, 이건 삼국어 적중한 거 아시죠? 좀 다른 것도 있는 모르겠는데 일본 수상들 업적 제가 외교부 자료에서 정리해가지고 여기저기 뿌렸는데 보셨습니까? 보셨는데 아니어서요. 외워야지. 이런 건 다나카 가쿠에이 종일 공동성명 외교관계 수립 72년 9월달이죠. 기시 기억나시죠? 안보조약 개정 1960년에. 그 다음에 4번은 사토 에이사쿠 비핵 3원칙 이야기했고요. 3번도 사토 에이사쿠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무기 수출 금지 3원칙, 이것도 사토 에이사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그 일본 수상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관계가 좀 최소한 그 정치적 정부 차원에서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올 거로 예측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감사하게도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거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좀 쉽게 맞췄다고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 좀 해주면 제가 더 신이 나서 잘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답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가나라 이거 암기했죠. 북핵 문제는 사건이 많아서 이건 순서 맞추기에 나올 거라고 제가 목노아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말을 했는데 안 외웠다고. 외워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정부 때라고 이명박이로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때고 6차 핵실험 연도 암기라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잘했다. 그 다음에
안보리 결의안은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각 연도별로. 그다음에 이건 그 최근에 했더라고요. 핵무력 정책법 채택. 북한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슈 공부할 때 한반도 북한 이야기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안 나왔었는데 핵무력 정책법. 그래도 가나라 알면은 뭐 답은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올 겁니다. 북핵 문제 순서는 워낙 늘 게 많잖아요. 또 나오겠죠. 그 내용들 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저기 제 카페나 학원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북한 인권법 제정 순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미국, 일본, 한국 찾아봤어요. 2004년, 2006년, 2016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알겠잖아요. 시민적 정책 권리니까 비교하기다. 이건 제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나온 거 아시죠? 인여고아짱 아시죠? 인어고아짱고아 했잖아. 인어고아짱고아 까먹었어? 그래서 3번도 제끼겠죠? 그래서 아마 1번하고 4번 사이에서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91년에 인권위원회 가입한 이후에 인종차별철폐협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그 제 말을 잘 들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는 조약에 언제 가입했는지를 암기하시라. 그 순서 연도를 알맞춰요. 이게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우리나라가 78년입니다. 엄청 오래전이에요. 여성차별협약은 84년입니다. 그래서 4번 아시겠죠? 순서를 좀 바꿔서 낸 거예요. 바꿔서. 그래서 인권조약의 채택 발효 순서하고 우리나라 가입한 연도를 알면 맞추는 거다. 그런 거죠. 2번과 3번은 제꼈고요. 4번을 제끼면 1번만 남았네. 이렇게 해서 A급인데 이게 맞출 가능성이 좀 있었다. 그럼 어떠세요? 4번 아니었어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조약. 이거 남기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해봐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나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도 뭐 B급이에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아시죠? 실사남북 공동성명 기억본 나갔죠? 니은뭐 말이 안 되잖아요. 1국가 2체제 2정부라니요. 이건 연방제잖아요. 한국이 연방제를 주장할 리가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뭐 절차가 있고 3단계였잖아요.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제가 칼 도이치의 이야기를 대비했잖아요. 거래, 그다음에 다원 안보 공동체, 융합 안보 공동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건 B급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C급 할 걸 그랬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동맹 결성식 얘도 좀 어려웠을 텐데 일단 가하고 난 알겠죠. 이거였잖아, 가. 그 다음에 다라는 얘는 제가 그 현대 외교정책론 강의할 때 그때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게 북한이 60년 초반에 등거리 외교 할 때 등거리 외교 하다가 중소 갈등 생길 때 소련 쪽으로 가까이 가거든요. 그 전에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일 사이죠. 7월 6일, 7월 11일. 와우, 어려웠겠죠. 그래서 가나다라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나는 알겠는데, 그래서 가나는 알겠는데, 네, 그래서 아마 1번하고 4번이 헷갈렸겠죠. 그래서 조소조중이네. 조소조중 언제 했지? 이건 여러분들이 50년대에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쟁하려면 동맹 체결하지 않았을까?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 이야기는 좀 자세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얘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구순 어때요? 요구순 그닥 근데요. 기억 아시겠죠? 교토정서 신축성 체제 파리 협약 예, 자발적 감축 그 다음에 4번 아시겠죠?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이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알 것 같아. 근데 3번이 아마도
제가 그 도하청회하고 더반청회 구별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반청회는 5년 내지 8년이었잖아요. 교토정 연장이. 더반청회가 8년이지 않습니까? 8년 연장했죠. 이제 20년까지. 그 다음에 이건 아실 거고. 2012년 총회 이게 쉽지 않은데 제가 특정해서 더반청회 11년, 도하청회 12년 이거 구별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제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은 외웠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일본과 캐나다가 연장이 되니까 얘네들은 뭘 주장했어요? 보편적 체제를 주장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참가에 소극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맞으니 3번이 트래크건이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뭐 정확히 하실 거면은 이제 일본과 캐나다가 쟤네들은 보편적인 체제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이런 그 차별적 체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킬러에 가까운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1번 알 것 같아요. 자르 지역은 15년간 위임 통치하다가 독일로 갔어. 이거 알겠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산둥반도를 교주만이나 산둥반도인데요. 남양제들은 위임 통치 맞고요. 산둥반도는 워싱턴 체제에서 여러분 국외국조약 기억나십니까? 예, 국외국조약에 의해서 산둥반도 넘겨줘 다시 중국에게. 예, 교주만 조차지하고 넘겨주거든요. 그걸 기억이 났으면 좋았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이크스-피코는 항상 공부하죠. 사이크스-피코 체제. 유대국가 창설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딱 나눠먹는 것이 사이크스-피코 협정이에요. 그 다음에 로잔 조약은 조금 몰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동부 트레이스, 그리스, 인브로스, 테네로스 제외한 외계 제도를 보유하기로 했다라고. 동부 트레이스. 이게 지도에 보시면은 그 해협, 이게 해협이 있으면 해협 좌측입니다. 이 올라가 흑해고 해협이고 이쪽이 터키거든요. 그 반대편 터키 영토로 하기로 반대편을 여기 동부 트레이스거든요. 예, 그 로잔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쉘브르 조약이 보니까 비준이 안 됐어요. 발효가 안 되고 새로 체결한 게 그 강화 조약이 로잔 조약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튀르키예의 국경선, 그리스 국경선을 만든 그런 조약이에요. 그래서 4번은 좀 작심하고 어렵게 낸 문장 같아요. 잘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1번 자르 이것은 워싱턴 체제를 기억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3번의 이유는 많이 배웠잖아요. 사이크스-피코 협정. 그래서 A급은 A급인데 조금 생각을 하면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 사후적으로 그런 걸 저도 시험장 가서 봤으면은 상당히 좀 시간을 좀 끌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 같아요. 24번. 제가 문제 해설하다가 좀 많이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도 A급인데 영토 분쟁 문제가 N년하고 경향이 싹 달라졌어요. 싹 달라졌어요. N년에는 이 영토를 누구랑 싸워 이런 건데 이것은 좀 모르겠어요. 관련 좀 전문가가 들어가셨거나 또 제가 봤던 그 단행본 책을 책에서 좀 참조를 해서 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봐보세요. 한중 모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호도가 자국의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인데요. 우리나라가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한국 관할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보다는 형평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중간선, 우리나라가 이 중간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틀리게 된 것 같고요. 이것은 그 해양법 협약을 보면은 좀 달리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쿨리얼도 얘기가 안 나옵니다. 남부 사할린에 대한 거예요. 예,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이죠. 쿨리얼도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 말은 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다음에 고유 영토론을 근거로 중국은 이제 뭐 선점 이런 것을 고유 영토론 그래요. 역사적 관할권을 근거로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난사군도, 정서군도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랬는데 중국도 저기도 고유 영토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점이니까 고유 영토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난도 높아진 건지 아시겠죠? 그전에는 그냥 누구랑 싸우는 정도였는데 여기는 근거. 이 근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과감하게 과감하게 근거를 출제를 해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논점이 상당히 깊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잘 못했으면 힘들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잘 어렸을 거고 그래도 좀 열심히 더 암기를 하여 정열적으로 좀 암기를 하신 분들은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어떻게 내년을 대비해야 됩니까, 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게 기출 테마 중심 심도 있는 학습. 그래서 여러분 두 개를 하셔야 돼요. 전반적인 단권화도 다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략 서브노트. 전략이라는 말을 쓴 것은 다 할 수 없잖아요. 뭐 수백 개 될 수가 있는데 작게 따지게 보면은. 그래서 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좀 뽑아서 보시면서 테마에다가 이렇게 테마에다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쫙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 테마 관련 기출 논점들도 쫙 정리하시고 그 기출문제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논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국정책은 예전에 합격생이 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점수 너무 안 나와가지고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테마를 쫙 뽑아봤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 전략 서브노트를 제 말을 안 듣고도 한 거예요. 듣기 전에도 잘한 거죠. 그래서 점수를 좀 그래도 좀 쉽게 맞을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던데 이 국제정치학은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이게 엄청 크거든요. 저도 매년 시험 볼 때마다 범위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 졸이거든요. 제가 해주지 않는 거에서 많이 나왔으면 어떡하지? 뭐 제가 100% 커버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이 벗어나면은 제가 게으른 거잖아요. 올해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여러 번 조금 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든 테마를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공부를 하되 좀 더 스페시픽하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 서브노트를 만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시험 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디테일한 사항 중심 사항의 암기에 집중하자. 올해도 보면은 굳이 어려운 게 많지 않잖아요. 암기가 안 돼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죠? 단권화에 주력하기 하는 얘기고요. 다음 최근 3, 5년간 주요 정세 파악과 관련 사항 정리는 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올해 쟁점도 중요하지만 최근 3개년 내지 5개년 이 정도에서 좀 거론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 저도 해드리지만 여러분도 뭐 정세와 정책이나 뭐 국제 정세 포커스라든지 주요 국제 문제 분석이라든지 뭐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이런 데도 가면은 뭐 글로벌 포커스인가 되게 많아요. 또 그 국회 입법조사국에서 내는 페이퍼도 좋죠.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짧아. 4페이지, 5페이지로 짧으면서 포인트들을 잘 담고 있어서 좀 감사하죠. 그런 거. 긴 논문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네, 반복적 문제풀이나 빈칸노트를 활용해서 암기 여부, 이 포인트 암기 여부를 체크하자. 시험장 가서 이렇게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 주로 전강의 하는데 블랭크 노트 같은 거 스스로 만드셔도 좋고요. 또 수업 들어오셔도 좋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암기는 그래도 1회독 정도 끝나면은 20파트 암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심화반까지 다 듣고 나면은 이제 포인트 아니까 대충 아니까 암기를 시작해야지.
암기는 일단 싫어하면 안 되고요. 좀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빠를수록. 자, 그래서 상구 커리큘럼이 뭐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국제법도 마찬가지로 10월 9일 날 순환반 개강을 하고요. 패권반은 10월 14일 토요일 날 개강해서 이게 순환별로 뭐 단권화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 단행본 학습도 하고 올해는 좀 제가 다른 책 하나 좋은 책 구했거든요. 찾았거든요. 예, 그 책을 할 거고 그다음 연습도 하고 실력 체크도 하고 긴장감 유지도 하고 그래서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 주말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시험도 보시고 실력 체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기본 심화반 항상 있는 이야기고요. 올해는 11월 달에 11월 13일에 개강한다고 학원에서 얘기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또 궁금한 점은 저한테 뭐 카톡이나 아니면 그 제 홈페이지 카페에다가 잘 적어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